안녕하세요. 닥터준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전격 대해부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골다공증 병원 처방 치료제들 저도 많이 써왔죠. 비스포스포네이트 이런 약들 많이 써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들의 효과와 그 다음에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의 골다공증 치료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이거를 주 1회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처방을 받으시죠.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면. 근데 이거는 이제 뼈를 분해시키는 뼈를 분해시키는 파골세포를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골세포의 작용을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뼈가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원리를 통해서 골밀도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몸에서 칼슘이 필요할 때 뼈에서 빼내질 못하기 때문에 저칼슘 혈증 증상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맥이라든지 저칼슘 혈증, 부정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칼슘 혈증 때문에 올 수 있는 다리가 쥐가 난다든지 생리통이 심하시다든지 편두통이 심하다든지 손발이 차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더 이제 심해지는 게 있죠. 예, 그런 게 심해지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한 4, 5년 정도 한 3, 4년에서 4, 5년 정도 투여를 하면 이게 부작용이 우려돼가지고 휴약기를 갖자 이렇게 권고가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는 임플란트 같은 거 할 때 치과 치료 받을 때 턱뼈 괴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끊고 치료를 해야 된다. 요건 많이 아실 거예요. 예, 그런 제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 형성 촉진제로 부갑상선 호르몬 상품명은 포스테온인데 이거는 현재 임상에 사용된 유일한 골 형성 촉진제예요. 근데 투여 기간은 한 사람의 평생 중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평생.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쓰고 이제 포스테오를 썼는데 2년이 지났다 그러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2년 이상 쓰면 아마 몸에 무슨 문제가 올 가능성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2년밖에 못 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포스테오를 쓰고 2년이 지나면은 골다공증이 해결이 안 돼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말이 좀 무섭기도 해요. 평생 중 2년 이상 쓰면 안 된다. 마치 우리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어느 정도 이상 쓰면은 좀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생 중 2년 이내만 써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학기가 권고되고 2년 이내로 쓰자라는 것은 이게 모든 합성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쉬어야 하고 길게 쓰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데노수마비라 그래서 상품명은 프롤리아인데 이것도 비스포스포네이트랑 똑같은 골흡수 억제제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2번을 주사를 맞고 골흡수 억제하는 거는 비스포스포네이트랑 똑같은데 이거는 인체 이뮤노글로불린, 그러니까 면역 체계에 작용해서 골흡수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는 반면에 프롤리아는 면역 체계에 작용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파골세포를 마찬가지로 이제 억제하는 거죠. 파골세포 수용체에 작용하는 랭크 리간드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랭크 리간드 단백질에 결합해서 파골세포의 생존과 활동을 억제시키고 세포가 분화되고 형성을 차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골세포라는 거는 이제 뼈가 부서지지 않게 칼슘을 이제 뼈에서 빼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파골세포를 억제하면 칼슘을 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모든 면역 억제제나 면역에 관련된 제제들은 하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쓰지만 사실은 이게 랭크 리간드 단백질이라는 게 골세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 흉선, 간, 위장관, 갑상선, 폐 등 전신에서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약을 썼을 때 의도치 않게 다른 장기에서 저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이제 억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장약을 먹기 위해서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 흡수가 결핍이 된다든지, 아니면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한 1.9배 올라가고 그다음에 위궤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데에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약에는 단점이고요. 하지만 프롤리아의 효과는 기존의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비교해서 우월한 성능을 보인다고 입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프롤리아가 조금 더 효과는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롤리아는 급여 기준이, 우리가 골다공증은 T스코어를 봤을 때 마이너스 2.5 이하가 골다공증인데, 급여 기준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1년 이상 투여했으나 새로운 골절이 발생하거나 1년을 투여 후에도 T스코어가 오히려 감소한 경우에는 그때는 프롤리아를 쓸 수 있어요.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부전이나 과민 반응 때문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급여 기준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1년에 2번 맞는 거가 기본이고, 2번을 맞았는데도 T스코어가 여전히 골다공증이 있거나 아니면 골절이 또 발생하면은 1년이 추가돼서 2년 4회까지 보험이 인정됩니다. 그게 최대 한도고요. 프롤리아는 한 번 주사 맞는데 21만 5천 원 정도 해요, 약값이. 근데 보험이 되면 좀 가라앉겠죠. 근데 2년이 넘어가면 보험이 안 되니까 이제 21만 5천 원을 그대로 100대 100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고령성 촉진제 포스테온은 한 32만 6,5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그러면은 그나마 가장 부작용은 조금 덜하고 효과가 그나마 낮고 이런 그 프롤리아, 그러니까 데노스마브의 3년간 투여 골다공증 골밀도 수치 변화를 한번 연구한 걸 보면요, 신체 모든 부위에서 보통 5%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5%라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3.0이면 3년 투여하면 5%면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5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증가하면 10%가 증가한 거고, 0.5가 증가하면 5%가 증가하면 0.5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5, 아니면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3.5, 요 정도가 데노스마브의 3년간 투여 BMD 수치 변화인데, 급여는 2년인데 이거는 이제 연구는 3년으로 돼 있네요. 근데 데노스마브의 약점은 투여를 하다가 중단을 하면 리바운드 효과가 있어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해서 또 골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다시 비스포네이트를 투여하는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한 3, 4년, 4, 5년 되면은 휴학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골밀도 올라가는 게 프롤리아보다 한 반 이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롤리아가 5%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한 3%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다가 안 좋으면 프롤리아를 쓰다가, 그러다가도 안 되면 이제 포스테어를 쓰다가, 근데 포스테어는 2년 이상, 한평생에서 2년 이상 못 쓰니까, 그리고 이제 안 좋으면 다시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나 프롤리아로 돌아가고 이런 식의 치료가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롤리아의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우월성이 당연히 입증됐고, 연 2회 주사로 투여가 편리하고 신장과 간 기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가장 큰 염려는 장기적인 투여의 부작용이죠. 골절 위험보다는, 골절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주사니까 골절 위험보다는 약물 부작용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면역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뼈 말고 골세포 말고도 다른 데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약물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좋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식도 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스포스포네이트 처방할 때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약을 먹고 나서 1시간 동안 앉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한 번을 먹고 약을 드시고 나서 1시간 동안 못 앉아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얘기를 진료실에서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시면 몸살 같은 게 굉장히 오시고 전신 통증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저칼슘 혈증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뼈에서 칼슘을 갖다가 이제 빼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아마 그런 전신 통증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약들을 가지고 골다공증을 지금까지 치료해 왔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한번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프리덤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Fracture Reduction Evaluation of Denosumab in Osteoporosis Every 6 month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프롤리아 가지고 그 연구를 한 거죠. 그 골절 감소를. 그 3년 연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7년을 더 연장해서 총 10년간 프롤리아의 투여 평가, 장기 투여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어떤 연구였는데요. 3년간의 1차 연구에서 척추 골절 발생률은 68% 감소했고 대퇴골절은 40% 감소했고 비척추 골절은 20% 감소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좀 단점이 있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골절 발생률의 감소는 그 정형골절,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그 골절을 얘기한 거고 그 비정형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면 골질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원래 우리가 쓰레기도 버리고 새 물건을 들여놓고 몸에서도 대변이나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새로운 걸 먹고 해가지고 몸이 이제 재생이 되고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를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사실은 이거 뼈를 갖다가 조직 검사를 해보거나 뼈를 잘라보면은 골질이 굉장히 좀 거칠고 골질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골절률은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되게 웃긴 거는 연구들이 보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 비스포스포네이트 5년을 복용하면 비정형 골절이 2.6배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일반 정형 골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골절은 줄어드는데 비정형 골절은 부러지는 게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뼈가 막 가루처럼 부러진다든지 뭐 이상한 형식으로 부러진다든지 그런 골절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저런 거 어떤 퍼센테이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정형골절만 넣어놔서 이런 자료를 만들면은 사실 좀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안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좀 왜곡되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논문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비스포스포네이트랑 프롤리아도 똑같이 파골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비정형 골절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형 골절은 낮추고 정형 골절을 사실 조금 낮추는 거죠. 우리가 뭐 3년 하니까 뭐 5% 정도 BMD가 올라가고 골절률이 이제 감소되는데 비정형 골절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작용 케이스를 보면요. 부작용이 되게 많은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프리덤 연구에서 3년 실험에서 그러니까 프롤리아로 한 3년 실험에서 100명당 165.3건의 부작용이 95.9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전 보고 좀 놀랐는 게 100명당 165.3건의 부작용이면 한 사람당 1.6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작용 증상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95.9건으로 감소하였다는 거는 거의 한 명당 하나의 골다공증 이 약에 대한 부작용, 프롤리아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년 이후에 7년을 연장해서 하니까 심각한 부작용이 매년 기준 100명당 11.5에서 14.4건 사이로 1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1명 이상이 이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제 이해하고 이제 약을 쓰셔야 되죠. 약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죠. 근데 조금 되게 좀 이상했던 게 부작용이 그 10년 가면 갈수록 165.3건에서 100명당 95.9건을 감소하였다. 사실은 약의 부작용이라는 게 감소하는 것도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통 비슷하든지 아니면 합성약 오래 쓰면 부작용이 좀 보통 올라가는 게 보통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장기간 쓸수록 약이 안전해진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 3년을 썼을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긴 약이 오래 쓸수록 안전해진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익숙해져서 어떤 통증이라든지 부작용의 어떤 내성이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대증요법을 한 건지 뭐 일단은 이게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그 약을 갖다가 뭐 특허를 받아서 이 약을 갖다가 이제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는 거를 이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본인들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좋은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모으고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 부작용이 사실은 작지 않다. 뭐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골다공증 치료가 대부분의 약들이 골대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골대사를 억제하게 되면은 골질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골질이 굉장히 나빠져서 비정형 골절, 그러니까 부서지는 골절이라든지, 그러니까 뼈가 이제 건강한 뼈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지금 치료하는 골다공증 치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부작용을 보면은 일단은 빈혈이 있는데 우리가 칼슘, 그러니까 저칼슘 혈증이 오게 되죠. 팔골세포를 억제하게 되면 뼈에서 칼슘을 못 빼내니까 그러니까 그 칼슘은 조혈 작용에 작용을 합니다. 조혈 작용.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혈액을 막 만들어내는 이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주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심장이 박동을 하게 하고 심장 근육이 이제 잘 뛰게 하는 거가 굉장히 칼슘의 작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외에도 모든 근육의 수축에 중요한데 어떤 심방세동, 그러니까 부정맥 같은 거, 협심증 이런 게 이제 저칼슘혈증의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서 박출량이 떨어질 수가 있죠. 칼슘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런 손발이 차거나 말초 부종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면역에도 되게 연관이 크거든요. 근데 면역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칼슘 대사가 떨어지면 갑상선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리가 쥐가 난다든지 뭐 근육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칼슘제를 먹으면은 어떤 통증이 많이 줄거든요. 뭐 고관절 통증, 뭐 근육 통증, 다리 쥐 나는 거 이런 게 많이 주는데 이게 이제 파골세포를 억제하다 보니까 칼슘이 못 나오니까 몸에 이 통증이 많이 와서 약을 못 드시는 분이 좀 많이 봤어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칼슘은 대표적인 세로토닌 분비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게 멜라토닌을 바뀌면 잠을 오게 하는 건데, 그 세로토닌 분비를 이제 억제하니까 불면증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조절하는 가장 핵심 밸런스를 맞추는 미토콘드리아를 조절하는 물질이 칼슘이거든요. 근데 칼슘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패스,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대사 장애가 오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가 있죠. 어떤 뭐 이런 가려움이라든지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만약에 이런 약을 쓰시게 된다 그러면 부작용을 잘 숙지하시고 칼슘이 부족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지 않게, 그러니까 칼슘제를 같이 드셔가면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골다공증 약을 쓰면서 팔골세포 억제한 골다공증을 써서 저칼슘 혈증이 오는데 만약에 혈압약에서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거를 이제 같이 쓴다 그러면은 체내에서는 그 칼슘 대사가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다른 편에서 이 칼슘 채널 블로커와 그 칼슘을 동시에 먹었을 때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증상들이 올 수가 있고, 턱뼈 괴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증, 저칼슘 혈증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암에 대한 어떤 면역이 떨어져서 암 발생 가능, 그 다음에 면역 체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몸의 면역 체계에 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꼭 뼈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많이 적용을 한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영양이랑 운동이 되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급하거나 뭐 위험한 상황에서는 약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영양제들이 잘 나와서 그런 나노 칼슘이라든지 색 칼슘 이런 것들을 복용하게 되면 사실은 골다공증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잘 올라가요. 골 밀도 수치가. 그리고 적절한 운동, 골다공증을 좋게 하는 운동들을 하면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합성약을 조금 최대한 좀 줄이고 그 천연치료, 그러니까 어떤 좋은 칼슘제라든지 비타민 K2라든지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라든지 식이요법, 그 다음에 운동요법 이런 걸로 치료하시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약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약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칼슘 채널 블로커라는 혈압약과 칼슘제를 같이 썼을 때 어떤 증상이 올 수 있는지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 티셔츠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 무작정